엘리자베스 2세가 세상을 떠난 뒤 왕실에는 수많은 질문이 남았다. 그중 가장 자극적인 이야기는 여왕이 공개되지 않은 개인 영지를 윌리엄 왕세자에게 넘기고 커밀라 왕비의 자녀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소문이었다. 그러나 그 주장을 입증할 유언장도 영지의 이름도 당사자의 확인도 세상에 공개된 적은 없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왕실에서 누가 가까운 사람인지와 누가 미래를 맡을 사람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커밀라는 왕비가 되었지만 톰 파커 볼스와 로라 로프스는 왕위 계승 구조 밖에 남아있다. 반면 윌리엄은 찰스 3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이자 왕실의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인물이다. 이 글은 확인되지 않은 상속설을 사실처럼 반복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소문이 왜 설득력을 얻었는지, 엘리자베스가 지키려 했던 것이 가족의 감정이었는지, 왕실의 연속성이었는지, 그리고 가까이 있다는 것과 선택받았다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추적하려 한다. 엘리자베스 2세가 세상을 떠난 뒤 왕실의 공개 일정과 장례 절차는 세계의 시선 속에서 빠르게 정리됐다. 그러나 한 가지 영역만큼은 철저히 닫혀 있었다. 바로 여왕이 개인적으로 소유했던 재산과 유언의 구체적인 내용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한 가지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여왕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유 영지를 윌리엄 왕세자에게 넘겼고 커밀라 왕비의 자녀인 톰 파커 볼스와 로라 로프스는 의도적으로 제외됐다는 주장이었다. 이 소문은 처음부터 극적인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영지, 오랜 시간 준비됐다는 법적 장치, 반발할 수 없도록 닫힌 상속구조, 그리고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왕실 가족들까지 있었다. 특히 커밀라의 가족이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꼈다는 설명은 이야기에 감정적인 긴장을 더했다. 그 어머니가 왕비가 되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자녀들이라면 자신들도 어느 정도의 배려를 기대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많은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들렸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훨씬 적다. 문제의 영지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이름을 가졌는지, 실제로 누구에게 이전됐는지를 보여주는 문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윌리엄과 커밀라, 톰과 로라 가운데 누구도 이런 갈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왕실 내부 관계자가 직접 이름을 밝히고 증언한 기록도 찾기 어렵다. 결국 이야기를 떠받치는 것은 확정된 자료가 아니라 왕실 유언이 오랫동안 공개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궁전의 침묵이었다. 영국 왕실의 고위 구성원이 남긴 유언은 일반인의 유언과 달리 장기간 봉인될 수 있다. 이 관행은 가족의 사생활과 군주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외부 검증을 어렵게 만든다. 공개된 기록이 부족한 상황에서 익명의 관계자와 오래된 관습을 결합한 이야기는 사실보다 더 빠르게 퍼질 수 있었다. 사람들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의심하면서도 바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다고 믿었다. 바로 그 점이 이 소문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정보가 없으면 사람들은 빈자리를 상상으로 채운다. 왕실처럼 전통적으로 사적인 문제를 설명하지 않는 조직에서는 침묵 자체가 의미처럼 받아들여진다. 궁전이 부인하지 않으면 사실일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고 누군가 반박하지 않으면 내부에서 이미 합의된 일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하지만 침묵은 증거가 아니다. 그것은 왕실이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방어 방식일 뿐이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가 완전히 무시되지는 않는 이유가 있다. 비밀 영지의 실제 여부와 별개로 소문이 묘사한 권력의 방향은 현실의 구조와 닮아 있기 때문이다. 커밀라는 왕비가 되었지만 그녀의 자녀들은 공식 왕족도 왕위 계승자도 아니다. 반면 윌리엄은 찰스 3세의 뒤를 이을 인물이자 왕실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후계자다. 사람들은 이미 존재하는 이 차이를 상속 이야기 속에 투영했다. 따라서 첫 번째 질문은 여왕이 정말 비밀 영지를 남겼느냐가 아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왜 대중이 엘리자베스가 윌리엄을 선택하고 커밀라의 가족 앞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는 이야기를 그토록 쉽게 믿었느냐는 것이다.
공개되지 않은 유언보다 더 선명한 것은 여왕의 죽음 이후 왕실 안에서 시작된 권력의 이동이었다. 엘리자베스 2세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녀가 가족의 가장이기 전에 군주였다는 사실을 보아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왕실의 의무 속에서 성장한 그녀는 개인의 감정보다 제도의 안정과 지속을 앞세우는 법을 배웠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일과 왕관을 지키는 일이 충돌할 때 그녀는 거의 언제나 후자를 선택했다. 그것은 냉정함이라기보다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한 철저한 책임감에 가까웠다. 찰스와 커밀라의 관계는 그 원칙을 시험한 가장 복잡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 다이애나와의 결혼이 무너진 뒤 왕실은 오랫동안 깊은 상처를 입었고 커밀라는 대중의 거센 비난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엘리자베스는 두 사람의 관계를 현실로 받아들였다. 2005년 결혼 이후 커밀라는 왕실 행사와 공무에 꾸준히 참여했고 여왕은 생애 후반에 그녀가 훗날 왕비로 불리기를 바란다는 뜻까지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결정은 단순한 가족 화해가 아니었다. 찰스가 왕위에 오른 뒤 커밀라의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는 것을 막고 다음 통치가 안정적으로 출발하도록 미리 길을 정리한 조치였다. 엘리자베스는 감정적인 설명 대신 짧고 명확한 표현을 선택했고 그 한마디로 오랫동안 불확실했던 커밀라의 공식 위치를 제도 안에 고정했다. 하지만 커밀라를 받아들이는 것과 그녀의 자녀들을 왕실 계승 구조에 포함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톰 파커볼스와 로라 로프스는 여왕의 혈통을 잇는 후손이 아니었고 공식적인 왕실 공무를 맡은 구성원도 아니었다. 그들은 가족 행사에 초대될 수 있었고 왕과 왕비 가까이에서 생활할 수 있었지만 그 친밀함이 곧 제도적 권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소문은 현실과 맞닿는다. 엘리자베스가 실제로 특정 재산에서 커밀라의 자녀들을 배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왕실의 미래를 판단할 때 혈연과 계승, 그리고 공적 의무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오랜 통치 방식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녀에게 재산은 단순한 가족 선물이 아니라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도구였을 가능성이 크다. 2026년 탄생 100주년을 맞아 다시 조명된 엘리자베스의 생애에서도 반복되는 단어는 화려함보다 봉사와 책임이었다. 왕실이 그녀를 기념할 때 강조한 건 역시 개인적인 취향이나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흔들리는 시대마다 자리를 지킨 군주의 태도였다. 이는 그녀의 마지막 결정들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윌리엄은 그런 기준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었다. 그는 찰스 다음의 계승자였고 어린 시절부터 왕실의 위기와 부모의 파국을 직접 겪었다. 동시에 성인이 된 뒤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가정과 절제된 공적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여왕이 그에게서 본 것은 사랑받는 손자의 모습만이 아니라 흔들리는 왕실을 다음 세대로 연결할 수 있는 인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엘리자베스의 선택을 가족 간 호감과 반감만으로 해석하면 본질을 놓치게 된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것은 누군가의 감정이 아니라 왕실이 자신 이후에도 무너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적용되는 순간 커밀라의 가족과 윌리엄 사이에는 누구도 쉽게 넘을 수 없는 선이 생겼다. 여왕이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숨겨진 땅이 아니라 왕실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었다. 왕실의 재산을 둘러싼 이야기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모든 자산이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 왕실의 재산은 하나의 거대한 금고가 아니다. 국가적 기능과 연결된 자산, 군주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재산, 그리고 왕이 계승자에게 따라붙는 자산은 법적 성격부터 전혀 다르다. 먼저 크라운 에스테이트는 군주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개인 재산이 아니다. 이름에는 왕관이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독립적으로 관리되며 수익의 상당 부분이 국가 재정으로 돌아간다. 반면 벨모럴성과 샌드링엄 영지는 군주의 개인 소유로 분류된다. 엘리자베스 2세가 세상을 떠난 뒤
이 두 곳은 찰스 3세에게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윌리엄이 받은 가장 분명한 경제적 기반은 비밀 유언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영지가 아니라 코널 공장령이었다. 찰스가 왕위에 오른 순간 윌리엄은 새로운 코널 공작이 되었고 공장령의 관리 책임도 함께 넘겨받았다. 이것은 할머니가 손자에게 개인적으로 건넨 선물이 아니라 왕위 계승자가 바뀔 때 작동하는 오래된 제도였다. 하지만 제도적 상속이라고 해서 의미가 작은 것은 아니다. 코널 공장령은 넓은 토지와 주거시설, 상업자산, 농장과 자연환경을 포함한다. 그 수익은 왕세자 가족의 공적 활동과 생활을 지원하지만 윌리엄이 전체 자산을 개인 통장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자본을 임의로 꺼내 쓰는 소유자라기보다 다음 후계자에게 온전히 넘겨야 하는 관리자에 가깝다. 이 차이는 상속서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꾼다. 원래 이야기는 윌리엄이 비밀 재산을 손에 넣고 침묵으로 우위를 지켰다고 묘사한다. 그러나 실제 권력은 숨겨진 문서보다 공개된 제도 안에 더 선명하게 존재한다. 그는 이미 왕위 계승자였고 막대한 공장명을 책임졌으며 왕실의 장기 계획에 직접 참여하는 위치에 있었다. 관리 방식도 하나의 정치적 신호가 됐다.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장기 계획을 제시하는 모습은 여왕이 미래를 맡길 사람으로 왜 그를 주목했을 것이라는 해석에 힘을 더했다. 윌리엄은 공장령을 단순한 수입원으로 유지하는 대신 주택과 환경, 지역 공동체를 위한 기반으로 바꾸려는 방향을 내세웠다. 노숙 문제를 줄이기 위한 주거사업, 자연회복, 재생에너지와 장기적인 탄소 감축은 그가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 설명하려 하는지를 보여준다. 특권을 물려받았다는 비판에 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재산의 규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엘리자베스가 중시했던 연속성과도 연결된다. 왕실 자산은 한 세대의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도구로 여겨진다. 따라서 윌리엄에게 흘러간 것은 단순한 부가 아니라 미래 군주가 책임을 연습할 수 있는 제도적 무대였다. 결국 두 개의 상속이 존재했다. 하나는 확인되지 않은 비밀 영지에 관한 이야기였고 다른 하나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코널 공장령의 승계였다. 전자는 왕실 내부의 감정을 자극했고 후자는 실제 권력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보여줬다. 윌리엄이 받은 것은 마음대로 써버릴 수 있는 보물이 아니라 다음 시대까지 지켜야 하는 거대한 책임이었다. 찰스 3세는 누구보다 오랫동안 왕위를 기다린 후계자였다. 그러나 마침내 왕관을 쓴 순간부터 그의 통치는 과거보다 미래의 시간과 끊임없이 비교되기 시작했다. 엘리자베스 2세의 70년 통치가 끝난 뒤 왕실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지만 새 국왕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무한하지 않았다. 2024년 초 버킹엄궁은 찰스가 암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정확한 종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는 일부 공개 일정을 줄이고 치료를 시작했다. 동시에 국가문서 검토와 총리 접견 같은 핵심 업무는 계속 수행했다. 왕실은 안정을 강조했지만 이 소식은 국민에게 한 가지 현실을 분명히 보여줬다. 왕위 계승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현재의 문제라는 사실이었다. 찰스는 치료 중에도 점차 공식 활동으로 돌아왔다. 병원과 연구기관을 방문하고 암 환자와 의료진을 만나는 일정은 그의 개인적 경험과 공적 역할을 연결했다. 이후 치료 일정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지만 이는 완치를 선언한 것이 아니었다. 왕실은 희망을 전달하면서도 지나친 낙관은 피했고 국왕 역시 자신의 건강을 국가적 불안으로 확대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공개석상에서 찰스와 커밀라, 윌리엄은 이전과 다름없는 단결을 보여주려 했다. 그러나 완벽하게 정돈된 사진과 의전 뒤에서는 각자가 서로 다른 부담을 안고 있었다. 왕실이 평온해 보일수록 다음 계승을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은 오히려 더 분명해졌다.
이 과정에서 커밀라의 역할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녀는 남편의 치료를 가까이에서 지원해야 했고 동시에 왕비로서 여러 공무를 이어갔다. 한편으로는 톰과 로라의 어머니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주제를 대표하는 핵심 인물이었다. 만약 가족 내부에 상속이나 지위를 둘러싼 불만이 존재했다면 커밀라는 어느 쪽도 공개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였을 것이다. 찰스 역시 비슷한 딜레마를 안고 있었다. 그는 윌리엄의 아버지이자 커밀라의 남편이며 톰과 로라에게는 오랜 세월 가까이 지낸 가족이었다. 그러나 국왕이 된 뒤에는 개인적 감정보다 제도의 일관성을 우선해야 했다. 어머니가 생전에 남긴 법적 결정을 가족의 불편함 때문에 비집는다면 왕실의 규칙이 사적인 압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었다. 그렇다고 찰스가 윌리엄과 경쟁 관계에 있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시간을 상징했다. 찰스는 현재 왕실을 안정시키는 군주였고 윌리엄은 그 이후를 준비하는 후계자였다. 국왕의 건강 문제가 알려진 뒤 윌리엄의 일정과 발언, 공장명 운영 방식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린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였다. 이 변화는 커밀라의 가족에게도 조용한 메시지가 됐다. 왕비의 지위는 현재의 통치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미래의 왕실 구조는 윌리엄과 그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친밀함과 애정이 존재해도 계승의 방향까지 바꾸지는 못한다. 찰스의 치료 소식은 왕실의 시간을 빠르게 만들었고 그 속에서 누가 현재를 지키며 누가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지가 더욱 분명해졌다. 국왕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과 별개로 왕실의 시계는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시계의 다음 바늘은 이미 윌리엄을 향하고 있었다. 톰 파커 볼스와 로라 로프스는 커밀라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왕실과 가까운 사람들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두 사람의 삶은 공식 왕족의 길과는 달랐다. 그들은 왕실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고 국왕과 왕비의 가족으로 대우받았지만 왕위 계승권도 공적 직책도 갖지 않았다. 어머니가 왕비가 된 순간에도 그들의 법적 위치는 달라지지 않았다. 톰은 음식 평론가이자 작가로 자신의 이름을 만들었다. 그는 영국 음식 문화와 식당, 전통 요리를 다룬 글을 써왔고 왕실 식문화의 역사를 정리한 책도 출간했다. 왕비의 아들이라는 배경은 관심을 끌었지만 그의 경력은 오랜 시간 축적한 전문성 위에 세워졌다. 그는 왕실의 이름을 이용해 지위를 요구하기보다 그 세계를 잘 아는 관찰자의 위치를 선택했다. 최근 인터뷰에서도 톰은 자신이 왕자가 될 가능성을 농담처럼 일축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대중이 버킹엄궁 문을 두드릴 것이라고 말하며 왕실 칭호를 원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발언은 그를 지위에 굶주린 인물로 묘사하는 소문과 상당한 거리를 만든다. 적어도 공개적으로 그는 왕관 안으로 들어가기보다 자신의 직업과 생활을 지키는 쪽을 택했다. 사생활에서는 큰 상실도 겪었다. 오랫동안 가까이 지낸 연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톰은 슬픔과 가족의 의미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이 경험은 그를 단순히 특권에 익숙한 인물로 보는 시선을 흔든다. 재산과 지위보다 상실과 책임을 먼저 배운 사람이라는 면모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로라는 오빠보다 훨씬 조용한 길을 걸었다. 그녀는 예술 분야에서 일했고 갤러리 운영과 전시 기획을 통해 독립적인 경력을 쌓았다. 공개석상에 자주 등장하지 않았으며 왕실과 연결된 이름보다 자신의 전문 영역을 앞세웠다. 그래서 로라의 침묵은 불만의 증거라기보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삶의 방식에 가깝다. 두 사람은 때때로 로열 에스콧이나 중요한 가족 행사에 참석하며 왕실과의 친밀함을 보여줬다. 하지만 특별석에 앉고 국왕 곁에 서는 장면이 법적 지위를 바꾸지는 않았다. 그것은 가족으로서 환영받는다는 표시였을 뿐 공식 임무나 계승권을 부여받았다는 선언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이 어머니의 변화를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커밀라는 한때 영국 언론의 가장 거센 비난을 받던 인물에서 왕비의 자리에 올랐다.
자녀들은 그 긴 재활의 시간을 가까이에서 보았고 왕실의 냉정한 규칙과 따뜻한 가족 관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장면을 경험했다. 바로 여기서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생긴다. 톰과 로라는 국왕과 식사하고 왕실 행사에 초대될 수 있지만 그것이 상속이나 권한으로 자동 연결되지는 않는다. 왕실에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과 제도 안에서 선택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가까움은 감정의 언어이고 계승은 법과 혈통의 언어다. 따라서 그들이 비밀 영지를 기대했다거나 배제에 분노했다는 주장은 확인되지 않은 해석으로 남아야 한다. 오히려 더 중요한 사실은 두 사람이 자신의 삶을 왕실 밖에서 구축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왕비의 자녀였지만 왕관의 자녀는 아니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어떤 소문보다도 조용하고 분명하게 그들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었다. 윌리엄은 왕실의 특권만 물려받은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군주제의 가장 거친 순간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봐야 했다. 부모의 결혼이 무너지는 과정은 매일 신문과 방송에 등장했고 가족의 고통은 대중의 관심 속에서 소비됐다. 15살이던 그는 어머니 다이애나의 장례 행렬을 따라 걸으며 개인적인 슬픔조차 국가적 의식으로 견뎌야 했다. 그 경험은 훗날 윌리엄이 가족과 사생활을 대하는 방식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는 왕실의 의무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이 과거와 같은 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려 했다. 캐서린과의 결혼, 세 자녀와 함께 보여준 비교적 안정적인 가정은 단순한 이미지 전략을 넘어 왕실이 오랫동안 필요로 했던 연속성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안정은 위기 없는 삶을 의미하지 않았다. 캐서린이 암치료 사실을 공개했을 때 윌리엄은 후계자로서의 임무와 남편, 아버지의 역할 사이에서 다시 균형을 찾아야 했다. 그는 일부 일정을 줄이고 가족 곁에 머물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적 활동을 재개했다. 이 과정은 그가 왕실의 책임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개인적 고통과 제도적 의무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인물임을 보여줬다. 윌리엄의 최근 힘보는 그가 어떤 군주가 되려 하는지를 드러낸다. 노숙 문제 해결을 위한 홈어즈 사업은 단순한 자선 캠페인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 노숙을 예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는 장기 계획이다. 어스샤 프라이즈를 통해서는 환경 문제를 점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해결책을 찾아 투자와 관심을 연결하려 했다. 코널 공장령에서도 그는 전통적인 수익 관리만 강조하지 않았다. 주택 공급, 지역 공동체, 자연 회복과 재생에너지 같은 목표를 앞세우며 상속받은 자산이 사회적 책임과 연결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이는 특권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왕실이 현대 사회에서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려면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판단에 가까웠다. 이런 모습은 비밀영지 상속설과도 다른 방향에서 연결된다. 소문 속 윌리엄은 모든 카드를 쥔 채 침묵하는 승자처럼 그려졌다. 하지만 실제 그의 힘은 말하지 않는 능력에만 있지 않다. 왕위 계승자라는 미치, 코널 공장령을 운영하는 권한, 국가적 의제에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영향력이 함께 작동한다. 그는 모든 논란에 답할 필요가 없다. 왕실은 오랫동안 침묵을 방어수단으로 사용해왔고 윌리엄 역시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직접 반응하지 않는 방식을 택해왔다. 그러나 침묵이 효과를 가지는 이유는 그 뒤에 실제 제도와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는 이미 미래 왕실의 방향을 결정하는 훈련을 받고 있었다. 윌리엄이 짊어진 가장 큰 엽설도 여기에 있다. 왕자에 가까워질수록 그는 더 많은 권한을 얻지만 평범한 아들과 남편, 형제로 행동할 자유는 줄어든다.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도 제도의 언어로 말해야 하고 가족의 갈등이 생겨도 미래 군주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윌리엄의 힘은 침묵에서만 나오지 않았다. 그 침묵 뒤에서 실제 제도를 움직이고 위기를 책임으로 바꾸며 다음 시대의 왕실을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나왔다. 이야기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온다. 엘리자베스 2세가 실제로 이름 없는 개인 영지를 윌리엄에게 남기고 커밀라의 자녀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는지는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유언은 봉인돼 있고 당사자들은 침묵했으며 문제의 자산을 특정할 문서도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분노와 갈등을 사실처럼 단정하는 순간 분석은 다시 소문의 언어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그 소문이 보여준 권력의 구조까지 허구라고 말할 수는 없다. 찰스는 현재의 국왕이고 커밀라는 그의 곁에서 왕비의 역할을 수행한다. 톰과 로라는 중요한 가족 행사에 참석하며 국왕 부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그 친밀함은 왕위 계승권이나 공식적인 왕실 임무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가족으로 환영받을 수 있지만 제도의 미래를 맡도록 선택된 사람들은 아니다. 왕실의 문이 열리는 것과 왕관의 길이 열리는 것은 처음부터 다른 문제였다. 반면 윌리엄은 혈통과 법, 직무의 세 가지 축 위에 서 있다. 그는 찰스 다음의 계승자이며 코널 공장령을 관리하고 왕실이 장기적으로 집중할 의제를 직접 제시한다. 국왕의 건강이 대중의 관심사가 된 뒤부터 그의 일정과 판단은 이전보다 더 큰 의미를 갖게 됐다. 한 번의 연설이나 방문도 미래 군주의 성격을 보여주는 신호로 읽히기 시작했다. 그의 침묵조차도 개인의 회피가 아니라 제도적 자신감으로 해석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커밀라가 얻은 것은 결코 가벼운 지위가 아니다. 그녀는 오랜 비난과 의심을 견디며 왕비의 자리에 올랐고 독서 장려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복원과 자선 활동을 통해 자신의 공적 역할을 넓혀왔다. 그러나 그녀가 얻은 인정은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지 자녀들에게 자동으로 상속되는 권한은 아니었다. 왕실은 그녀를 받아들였지만 계승구조 자체를 바꾸지는 않았다. 이것은 그녀의 성취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취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현실이었다. 그제 이 차이는 혼합가족의 감정과 세습 군주제의 원칙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더욱 선명해진다. 평범한 가족이라면 오랜 시간 함께한 관계와 희생이 상속과 배려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왕실에서는 감정적 친밀함보다 혈통, 법적 순위, 공적 책임이 먼저 작동한다. 누군가에게는 잔인하게 보이지만 그 냉정함이 바로 제도가 수백 년 동안 자신을 유지해온 방식이기도 하다. 그래서 비밀영지 이야기가 남긴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가 무엇을 받았느냐가 아니다. 진짜 질문은 왕실이 누구를 현재의 가족으로 대하고 누구를 미래의 중심으로 준비시키느냐는 것이다. 이 기준에서 커밀라의 자녀들은 왕실 가까이에 있었지만 윌리엄은 왕실의 다음 시대를 짊어질 사람으로 훈련되고 있었다. 가까움은 관계를 선명하지만 선택은 책임의 방향을 결정한다. 엘리자베스의 유언이 실제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공개된 제도와 인물들의 행보는 충분히 많은 것을 말해준다. 왕실에서 가족은 사랑과 기억으로 연결되지만 왕관은 계승과 책임의 원칙으로 움직인다. 커밀라의 가족은 불 가까이에서 그 온기를 느꼈고 윌리엄은 그 불을 다음 세대까지 지켜야 할 사람으로 선택됐다. 그 차이는 어떤 비밀 영지보다 더 크고 분명했다.